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방법을 제대로 실천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어떤 종류가 있었죠? 법경기 있었죠. 이 법경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굵은 가지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적 개념은 다시 어떻게 나눠졌어요? 협의와 광의로 나눠졌죠. 협의의 부동산은 어떤 법에서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구적으로 부착이 되어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해요.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라 그랬지만,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항구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곤란한 것, 이렇게요. 이게 정착물입니다.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그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옮겨서 이용하는데 별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어서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해 부동산은 기타 법이 있다 그랬죠. 기타 법인데 아까 자동차만 예를 들었는데 그 자동차 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동차는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 원부를 봐야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법적 개념이고요.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도 상품이라 그랬죠.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도 있고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본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기술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어느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본다 그랬죠.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복합 부동산은 지금 따로 설명,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게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 개념하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분류. 자, 부동산 분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분류에서 지금 그 토지의 구분에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있죠. 자, 여기에 28개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지목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답이다, 지목이 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28개 지목이 여기서 하는 거고요. 공시법에서 혹시 하셨나요? 28개 지목? 있다는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28개가 뭔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공법에서는 전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용도구역 나누는 거, 전국토 용도지역 나누는 거 했나요? 용도지역 나누는 거 안 했나요? 그렇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공법에서 용도지역을 세수로 나누어요. 매수로 나눠요, 매수로. 근데, 이게 이제 개론에서도 이 토지를 분류할 때, 부동산을 분류할 때, 개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가 있고요. 여기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공법에서. 개론에서 이 정도는 설명을 드려요. 지금까지 이 정도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것이고요.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가능해요. 중복 가능해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 특히 다른 거 말고요.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도, 관, 농,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도는 도시지역이고요. 관은 관리지역이고요. 농은 농림지역이고 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들으셨네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법령상, 아까 세 분 하면 21개라 그랬죠. 그건 이제 법령상 다 돼 있는데, 아마 공법 시간에는 이론적인 부분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론에서도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 이걸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셋으로 나눠요. 넷이 아니에요. 셋입니다. 셋. 토지는 넷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셋으로 나눠요. 하나는 개발 목적, 하나는 생산 목적, 하나는 보전 목적이 딱 셋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쇼핑도 하고 공장에 제품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땅을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야 되죠.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개발하는 땅.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산물, 임산물. 농산물, 임산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산 목적이죠. 그 생산 목적. 이 생산이라는 게 농산물, 임산물 생산 목적. 그 다음에 보전은 지금 토지를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토지도 있죠.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셋이에요, 셋. 자, 근데 여기 지금 도관농자 넷이죠. 도시지역이에요, 도시. 도시지역이고, 이게 관리지역이라 그래요. 농림지역이라 그래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쪽이죠. 농림지역은 생산이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빼고, 도시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관리지역은 뭔가 하면은, 이쪽으로도 지정하기 뭐하고, 이쪽으로 지정하기도 뭐하고, 이쪽으로 지정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어떤 거는 생산 목적, 어떤 거는 보존 목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안에 셋이 있다고,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셋이 있어서 보전관리지역, 이건 뭐겠어요?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쪽이죠, 이쪽. 이쪽.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뭐겠어요? 이쪽이죠, 이쪽.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 뭘 계획하냐?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 그러니까 개발 목적이 이건. 개발할 여지가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해야 되죠, 여기.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니까. 됐나요?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도시지역에는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도 있고 쇼핑하고 하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녹지공간도 있어야죠. 녹지지역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녹지지역 또다시 셋으로 나누는 거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존생산은 늘 같이 이렇게 갑니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여기는 자연녹지라 그래요. 자연녹지. 여기는 관리, 이제 보존생산은 똑같죠, 이게. 보존생산은 똑같은데 여기는 계획관리이고 여기는 녹지인데 자연녹지예요. 요건 뭐예요? 보존이죠. 요거 생산이죠. 이거 뭐예요? 개발이라고, 개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땅. 그러면은 토지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여기 투자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항상 토지는 셋으로 남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공법에서도 외우기가 쉬워요. 도관농자 기본이 넷이지만 사실은 관리지역을 빼면은 셋이고요. 관리지역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서 보존, 생산, 개발, 계획관리, 또 주상공록도 마찬가지. 녹지지역 필요한데 녹지지역을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할 거냐, 생산할 거냐, 개발할 거냐. 자, 이렇게. 근데 결혼에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이거 공법에서 하는데 결혼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원래 시험에서 반칙을 했어요, 반칙을. 반칙을 해서 이 주상공록,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요. 전용 주거지역을 또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출제했어요. 2종. 전용, 2종 전용이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전용과 일반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양호한. 전용 주거적인 주거 환경이 양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이에요. 키워드가. 편리한 하면은 일반으로 가야 되고요. 양호한 하면은 전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공법에서 하는데 결혼해서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이 결혼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알지만 이거를 굳이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결혼 시간에. 결혼 시험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했어요, 이거. 이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공법 문제가 결혼에 나와가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가 합격했다면 그분은 저한테 크게 한턱 쏴야 되죠. 크게 한턱 쏴야 돼요. 제가 원래 이의신청 올린 게 4문제예요. 그 중에 한 문제는 거의 100%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숫자가 틀리면 이거는 100% 틀린 거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줘야 돼.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불확실한데 만약 이거 받아줘가지고 합격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분은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과 이 비용 엄청난 저걸 보니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국계법은 그렇고요. 공간정보법 있죠. 공시법 이건 공시법에서 이거는 이 공법에서 하고 여기에 28개 지목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법에서 자세히 하게 공시법에서 자세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들어보신 것이 있을 것이고 전이 뭐라고요? 전 맞히죠. 답이 뭐라고요? 과가 뭘까요? 과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목. 뭘까요? 그 같은 1차 산업으로 같이 가 보세요. 이렇게 밭, 논, 과수원, 목장. 목장 용치를 목이라 그래 줄여서.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니까. 전, 답, 과, 목 나왔죠. 그다음에 임이 뭘까요? 임야, 숲을, 임야, 임. 광이 뭘까요? 광천지, 광산이나 뭐 온천 같은 거 이런 거. 광천지라 그래요. 광천지. 광염. 소금, 염전. 예.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벌써 7개 한 거예요, 7개. 전답, 과, 목, 임, 광, 염 했어요. 그 다음에 대가 뭘까요, 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 그래요, 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장은 뭘까요, 장? 조금 전에 지금 주택, 상가까지만 했잖아요. 공장을 장이라 그래요. 공장을. 비슷한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어렵다고요. 대장 했죠. 그 다음에 학이 뭘까요? 학. 학교. 학은 학교예요. 학교 용지. 그러니까 토지 그 이용 형태별로 28개로 나누었으니까 학교 용지를 학이라고 해요. 대장, 도가 뭘까요? 도로. 철이 뭘까요? 철도. 쉽다고요. 천이 뭘까요? 천. 네, 하천. 네, 제는 뭘까요? 제방이에요. 그러니까 안 어렵다. 지금 벌써 14개 했어요. 14개 했는데 거의 다 맞췄잖아, 지금. 맞죠? 예, 그 28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8개를 해도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디 저 산골 구석에 그냥 사회생활 하지 않고 살아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했다면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14개 했는데 보세요. 전답과 목, 임광, 염, 대장, 학도, 철천제 14개 했어요. 그 다음에 주유, 창구, 체원종, 양수공차, 삼여잡도 있어요. 나중에 해도 돼요. 모두 28개. 28개. 아무튼 그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요 정도로만. 방금 한 게 뭐라고요? 전답, 과목, 임광염. 대장, 학도, 철천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유, 창구, 체원종, 양수공차, 삼여잡 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공시법이 이게 두 줄이 더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칠언절구한시라 그래요. 7글자씩 4줄이잖아요. 원래 한시, 칠언절구한시가 7글자씩 4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차장천원 해가지고요. 요걸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를 약어로 사용해요. 요거는 주차장의 차고요. 여기 아까 공장의 장이죠. 아까 하천의 천이죠. 유원지의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주유 창구 체원장 하거든요. 주는 주유소예요. 그 주유소하고 이거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주차장의 차를 쓰거든요. 주유소는 주를 써요. 그다음에 유지라는 게 있고요. 창은 창고예요. 창고. 구는 국어, 도랑을 말해요. 도랑. 국어, 도랑. 주유 창구 체원종. 체가 체육용지고요. 원이 여기 유원지예요. 종은 종교용지고요. 양수공차 삼효잡. 양은 양어장이고요. 물수자, 수도용지고요. 양수공. 공이 공원이에요. 공원하고 공장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장은 장으로 쓰고요. 공원은 공으로 써요. 양수공차, 주차장이고요. 삼효잡, 역사적 유적지, 사적지, 사라 그래요. 사묘, 묘지라 그래요. 묘지, 삼효잡, 잡종지. 잡종지는 맨 끝에. 잡종지는. 네? 신약에 나오는 남진기업을 그 원리를 딱 적용해 가지고 신약 전공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것도 없고요. 이미 14개를 여러분들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 활동상 분류예요. 부동산 활동상 분류 있죠? 자, 그게 이제 택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동산 활동상 분류는 대택부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대택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택부를 쓰시고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더 커요. 이제 택지, 부지 이걸 이제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건데요. 대지, 택지, 부지. 이 택지는 우리 왜 택지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 주택만 짓나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상가도 짓고요. 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요. 택지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주로 이 주상공과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짓는 거예요. 주로 주상공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와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공원이 있어도 공원은 이 주택의 이제 주거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건축과 관련되는 땅을 개발하는 게 택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택지라고 할 때는 주상공 건축 여기에 나오면 돼요. 근데 부지라는 말은 이거보다 더 폭넓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건축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 다 부지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부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도로부지 들어보셨어요? 도로부지, 철도부지 들어보셨죠? 하천부지. 이런 경우에 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쓰죠. 아파트 부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부지, 건물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죠. 이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쓰고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쓰는 거죠. 훨씬 폭넓게 쓰는 말이 부지고요. 택지는 주로 건물 건축과 관련되는 경우에 주로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지 할 때 이 대는 조금 전에 대장학도 철천지 할 때 대가 뭐였어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장이 공장이고 그래서 주상공이 지목으로 내려올 때는 대장으로 분리가 돼요. 대장으로. 대는 뭐고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택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걸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대택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을 그렇게 묶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을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8번, 9번을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을 묶어서 생각하시고요.
12번, 13번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14번은 따로 하고요.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4번, 5번은 대지와 맹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대지와 맹지 할 때는 이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는 땅을 맹지라 그래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요렇게 돼 있는 요런 형태의 땅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오두이자가 들어가요. 여기에 오두이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대 할 때 이 대자는 흑토자예요. 이게 흑토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네, 여기에 한자로 겉옷대라는 뜻이에요. 겉옷. 네, 겉옷이란 뜻인데요. 이걸 자루형 토지로 번역을 합니다. 자루형 토지. 자루대, 겉옷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루대, 겉옷대. 자루형 토지 이렇게 하고 맹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단어 뜻만 알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지건부지 있죠. 나지건부지 할 때 그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아십니까? 나지건부지. 이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땅만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지라 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이 땅을 뭐라 그래요? 건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부지 하면은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 건물이 있는 상태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나지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만드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후배 감정평가사한테 야, 너 어디 가냐 했을 때 나지 평가하러 갑니다 한다면은 그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평가하러 간다 이 뜻이고, 건부지 평가하러 갑니다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뭐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땅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건부지 평가하러 간다는 거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 뭘 평가하러 간다? 땅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건물 평가하러 갈 때는 그냥 건물 평가하러 간다는 거죠. 그럼 지상의 건물과 밑에 이 땅을 다 평가하러 갈 때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아까 복합부동산 했거든요. 토지 건물을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이라 한다고요. 아까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부동산이라고 했죠. 그 용어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소통이 편리하게 하려면 이걸 말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가 있고, 평가를 할 때도 토지 건물을 함께 평가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 복합부동산 가액이 얼만데 이런 뭐예요? 토지 건물 합친 가격이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부지 가격이 얼마다 이런 뭔 뜻이에요 그게? 복합부동산 가격 중에서 건물 가격 빼고 그 땅 가격만 얘기할 때는 건부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복합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건물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 건부지 가격이 얼마란 얘기예요? 4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렇게 뜻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필지, 획지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건 필지, 획지는, 필지는 여러분들 그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죠? 내가 몇 개 필지에 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말 쓰죠. 자, 이 필지는 등기부상 개념이기도 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등기부가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1필지별로 1등기부가 되어 있고요. 1필지별로 토지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1필지별로 지번이 붙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쓰던 구주소, 그 지번 주소 있죠. 그게 바로 필지별로 붙은 번호를 지번이라 그래요. 그리고 1필지별로 지목이 하나가 붙습니다. 아까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전지 하는 그게 1필지별로 1지목이 붙어요. 그래서 1필지 1지목주의, 1필지 1지번주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필지예요. 그래서 이건 법적 개념이에요.
필지라는 단어는 법적 개념인데 획지라는 단어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건 법적 개념이고 이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이라는 말은 주로 가치라든가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이 법적 개념은 주로 권리 측면을 봅니다. 권리.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법적인 측면을 본다는 것은 권리 관계가 어떤지를 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다 그러면 소유권이 표시된 하나의 범위가 그 필지라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이게 필지별로 다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획지는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필지가 두 개예요. 필지가 두 개인데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이 갈라지는데 여기가 종로구예요. 여기가 중구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죠,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죠. 그럼 여기가 주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등기부가 각각 있겠죠. 토지대장도 각각 있어요. 우리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행정구역이 다르면 지번을 달리 붙여야 돼요. 저쪽하고 이쪽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여기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제 걸쳐 있는 거죠. 이 건물이 20층짜리 건물이에요. 20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건물이라면 사무실 저쪽은 중구고 사무실 이쪽은 종로구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이런 건물이 있다고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내일도 여기 시위가 한창일 겁니다. 내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강화문 사거리. 강화문 사거리에 여기가 경복궁이 있고 여기 세종대왕을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광화문 사거리 이쪽에 여기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광화문 빌딩이라는 건물이에요. 광화문 빌딩이라는 건물인데 20층 건물이에요. 20층 건물인데 종로구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 사무실 저쪽에 있는 자리에 있는 저 친구는 중구에 있고 이쪽은 종로구에 있어요. 그러면 우편물이 배달이 되면은 저쪽에 앉은 친구한테는 중구로 배달되고 사무실 이쪽에 앉아 있는 친구한테는 종로구로 배달되고 부서 바뀌면 주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쪽으로 몰아줘요. 이쪽 종로구 쪽으로. 그럼 중구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걸요. 세수가 문제예요. 세수. 기업 활동하면 그 세금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7층까지는 중구입니다. 8층부터 20층까지는 종로구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확인해 보세요. 저기 사이트에 확인해 보세요. 또 진짜로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정확하게 7층까지인지는 아닌지는 가물가물한데 그 건물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안 했다면은 저 건물을 이제 내일 이제 누가 사람들이 간다면은 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몇 개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건물, 어떤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몇 개라고 생각하겠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겠죠. 저게 저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를? 그죠? 근데 등기부는 몇 개로 돼 있어요? 등기부는 2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획지는 몇 개 획지란 얘기예요? 필지는 2개 필지인데 등기부는 2개 있으니까 획지는 1개 획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획지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이게 개발이 여러 개 하나로 된 거예요. 이 건물 개발이 하나로 된 거 하나로. 개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획지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획지 단위로.
됐나요? 두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동작구, 관악구, 저 보람의 공원, 보람의 병원하고 그 옆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보통 단지는 한 필지입니다. 아파트 한 단지는 한 필지예요. 한 단지가. 한 단지 안에 몇 동 몇 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지는 한 필지죠. 몇 동 몇 동 이렇게 몇 개의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근데 갈라지는데 동이 갈라지면 그나마 덜한데 하나의 동 안에서 5호까지가 관악구, 6호부터가 동작구예요.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 요일이 달라요. 5호까지는 무슨 요일, 6호부터는 무슨 요일, 이렇게. 행정구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는 몇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두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몇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1필지가 2획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 획지는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자, 이쪽 부분의 땅값하고요, 이쪽 부분의 땅값이 어떨까요? 같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상태는 땅값이 같겠죠. 같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땅값과 요 땅값이 같으니까 몇 개의 획지로 보는 거냐? 하나의 획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1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쫙 그어버리면서 이쪽이 주거지역에 들어가고 이쪽이 상업지역에 들어갔어요. 땅 넓이는 충분히 넓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주거지역 땅값하고 상업지역 땅값이 어떻겠어요? 이게 훨씬 비싸거든요. 필지는 한 개 필지죠. 근데 이 가격 수준과 이 가격 수준이 다르죠. 몇 개의 획지라고요? 2획지라면 2획지. 획지가 두 개라고요. 가격 수준이 다르니까. 등기부는 하나라도.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공법에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는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법에서 해요. 공법에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할 수가 있고, 다만 어느 한쪽의 면적이 너무 적을 때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뭐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법에서 하시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럼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됐나요? 저는 이런 것만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됐죠? 필지, 획지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요. 후보지, 이행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거 별로 안 들어보셨죠? 재밌죠, 근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아니,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재미있어 하는 거 아닌가요? 재밌죠? 이럴 때는 빈말이라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자, 후보지 이행지는 뭔가 하면은, 이게 모두 다 전환 중인 토지예요. 전환 중인 토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전환 중인 토지, 이런 거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그래요.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적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크게 분류할 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택농임 이렇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보통은 임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전환되겠죠. 보통은 반대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요.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환되고 있는 중의 토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로? 전환되고 있는 중에 있는 토지는 주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도로가 완성되어 있을까요? 도로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농사 짓고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농사를 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농사 짓지 않고 묵혀두고 이런 형태로 그냥 방치하는 상태. 그게 이제 후보지예요.
제가 처음에 세종시 갔을 때, 천마을에 살 때, 바로 앞이 전부 다 후보지였어요. 그냥 야산 막 그냥 이 밀다 말한 모습,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막 묵혀놓은 상태, 이런 모습, 이런 상태인데 바로 옆에 저는 이미 아파트 지은 데 살고 있고 옆에는 도로가 좀 일부는 나져 있고 거기는 도로가 없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뭐라고요? 후보지예요, 후보지. 그 상태가. 근데 한참 지났는데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 드디어. 공사를 하는데 땅을 깊게 파요, 깊게. 크다랗게 막 하천 파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하천 파는 줄 알았는데 깊게 이렇게 파요. 그러더니 언제 보니까 거기가 다 도로가 돼 있어요. 팠던 곳이, 깊게 팠던 곳이 도로가 돼 있어요. 뭔 소리 그게? 그 밑에 하수도, 상수도, 전기, 전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 그럼 도로가 돼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도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밑에 이미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만 지으면 되는 상태. 건물만 지으면 되는 상태. 이렇게 도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택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으면 이미 택지가 된 것이지 후보지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요. 제가 살던 북쪽 아파트 북쪽에는 막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그 택지로 개발했고요. 이 동쪽으로 맞은편에는 단독 택지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거기는 파는 규모가 달라요. 단독 택지 있는 쪽은 조그마하게 파는 거죠. 단독 택지 지역이니까 조그마하게 파서 이렇게 관 같은 거 묻고 나중에 이제 거기 다시 또 아스팔트 이렇게 도로로 딱 묻어버리는 뭐 한 2차선 도로, 조그만 도로 이렇게 그런 데 다 파요. 그래서 도로가 딱 완공되어 있는 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드디어 다 됐네.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하지 완료된 거는 아니에요. 완료된 거는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 자, 근데 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하고요. 택지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다시? 아까 주상공 있죠? 농지 지역 안에 전답과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요렇게 전환 중인 토지는 뭐예요? 요렇게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류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그러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든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든가, 답지지역에서 전지지역으로 가든가, 요렇게 하면은 이행지. 요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요 범위를 벗어나면은 요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니까,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할만하죠?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도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후보지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이행지, 이행지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후보지, 필지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획지, 획지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필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서 출제되는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법지빈지가 있죠. 법지빈지. 법지는 법자예요. 빈지는 이게 한자가 어려워요. 물가빈이라고 해서요. 한자가 어려워서 이걸 순 우리말로 바닷가라고 바꿨어요. 법률 용어는 다 바뀌었어요. 법률 용어는 다 바뀌었어요. 이게 바닷가로 빈지가 아니고 빈자가 물가빈자예요. 자, 근데 이게 활용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소유권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법지는 활용 실익은 없고요. 소유권 표시는 있다 이렇게 하고요. 빈지는 활용 실익은 있고요. 소유권 표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공시법에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요거
측량을 할 때 경사면은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포함되느냐 저쪽에 포함되느냐 이렇게요. 자, 제가 땅을 샀는데 100평짜리 땅을 샀어요. 보지도 않고 100평 샀어요. 등기부에 100평이에요. 도면은 봤어요. 도면을 봤더니만 100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장을 찾아갔더니만 이런 경사지였던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 토지대장에는 평면으로 보니까 경사지인지 경사지가 아닌지 모르죠. 그럼 100평 샀어요. 근데 갔더니만 70평밖에 사용 못해요. 요 30평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요 나머지 30평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는 내 거죠. 내가 산 건 100평 샀으니까. 근데 쓸 수 있는 땅은 몇 평밖에 없어요. 요 땅을 법지라 그래요. 법으로는 내가 갖고 있죠. 법으로는 갖고 있는데 활용 실익이 없어요. 그런 땅을 뭐라고 해요? 법지. 법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됐나요? 그런 땅을 법지. 요런 면을 법면이라 그래요. 법면. 법면. 다음에 바닷가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바다 가면 이제 썰물, 밀물 있죠. 썰물을 순우리말로 썰물이라 하는데 이거를 썰물을 한자로 간조라 그러죠. 간조. 밀물을 만조라 그러죠. 가득 찰 만자. 그러니까 조수 간 만의 차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 조수 간 만의 차이에 의해서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이 부분을 한자로 간석지라 그래요. 한자로. 간척지는 바다를 메꾼 거고 간석지는 드러났다 잠겼다 하는 부분을 간석지라 그래요. 서해안에서는 갯벌이 주로 이렇죠. 서해안에서는 갯벌이. 근데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조 수위선이에요. 최고 만조 수위.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수위가 가득 찼을 때 이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이쪽은 육지가 되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는 최고 만조 수위선이에요. 최고 만조 수위선. 자, 근데 이 최고 만조 수위선에서 일정한 거리 들어올 때까지 주로 뭐가 있나요? 주로 뭐가 있어요, 이게? 모래죠, 모래. 모래사장.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언덕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측량을 할 때 여기서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측량해요. 이렇게 측량을 해요. 그럼 이 부분은 측량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측량이 안 돼 있어요. 측량이 안 돼 있으니까 소유권 표시가 돼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표시가 없어요. 근데 활용 실익은 있어요. 주로 어떤 활용 실익이 있나요? 여름에 텐트값 받죠? 텐트값 받잖아요. 누가 받아요, 그거? 주인 없잖아요, 이거는. 측량은 여기서부터 하니까. 먼저 잡은 놈이 이거 조폭들이 받잖아요. 해운대 조폭들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조폭들이 관계된다 그러잖아요. 좀 조그만 동네 가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받는 거고, 동네 어촌경가 뭐 이런 데서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가서 자리 펴는데 돈 달라고 하면은 거기 안 놀고 와버려요. 이거 네 거냐, 이게? 네 거 아니잖아,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이거. 소유권표,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국유예요, 국유. 무주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부동산은 국유입니다, 국유. 법으로 정해놨어요. 내 거 아니에요. 무주동산은 먼저 잡는 놈이 임자예요.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 무주동산은 선점. 그러니까 산에 그 산짐승들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예요, 내 거. 꽁 잡았다 그러면 내 거예요. 근데 이제 조수 무슨 저걸로 처벌받을 수는 있죠. 그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건데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주동산은 뭐고? 선점, 먼저 점유. 선점이라고 해요. 무주동산은 선점이고 무주부동산은 국유입니다. 국유. 나라 건데 지네들이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은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무주 동산 선점해서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주 동산이 아니고 이런 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 그래요.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 그래. 자, 아무튼 내가 버린 거는 무주예요. 내가 버린 거는 무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왜 막 돈 날리잖아요. 돈 날리는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주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날린 경우에는 버린 거죠. 버린 거는 그런 무주잖아요. 무주. 근데 잘못해가지고 가져가다가 이게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속에 있는 게 흘러나왔어요. 이거는 버린 게 아니죠. 이거는 점유 이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흩날린다고 주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버리는 건 주워도 돼요. 이렇게. 버리는 거는 주워도 돼요. 그거는 버린 거니까, 무주니까. 아무튼 이런 땅을 바닷가라고 그래요. 바닷가. 이거는 활용 시력이 있고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법지빈지. 그다음에 포락지는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이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포락지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밑에 건물의 분류는 이게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중요도가 좀 낮은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건물의 분류는, 그 중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요. 다세대 주택만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이 단독 주택하고요.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단독주택은 이제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공간도 있는데 뭐 공간은 뭐 따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다세대가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여기 이제 기숙사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차이가 뭘까요? 네. 오, 맞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네. 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하나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어도 등기부는 101호, 102호로 안 나오고요. 그 건물 통째로 등기부가 나와요. 다세대 주택은 101호, 102호 각각의 등기부가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분소유라 그래요. 구분소유. 건물을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 소유하는 거죠. 근데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거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거고, 요거는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다중주택은 뭔가 하면은, 잠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많이 나누어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렇게 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있죠. 취사나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취사는 안 돼요. 그러게 이제 방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데를 다중주택이라 그래요. 이건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거는 규모가 좀 더 커서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다세대 주택은 규모는 같아. 지금 이렇게 이꼴로 이렇게 오잖아요. 규모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같아요. 근데 얘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다음에 아파트는 5층 이상인데요. 5층 이상. 요게 4층까지, 요거는 4층까지예요. 4층까지. 요거는 3층까지예요. 3층.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33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5층 이상 이렇게 되는. 저기는 3층까지, 여기는 4층까지. 됐나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여러분들 이 숫자가 660제곱미터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예, 200평이에요. 330제곱미터가 약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척관법에 따른 그거를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서 미터법으로 바뀌었지만 그걸 이제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330제곱미터는 몇 평?
660제곱미터는 200평. 연면적이 그런 거예요. 연면적. 1층, 2층, 3층 다 합친 면적이 660제곱미터는 200평 이내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도 가는가 하면은 이 도시 개발할 때도 나타납니다. 도시 개발할 때. 그러니까 3만 3천 제곱미터, 어떻게, 3만 3천 제곱미터는. 그러면 이제 만 평이죠. 3만 3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만 3천이잖아요. 제곱미터가. 예? 만 단위잖아요. 그 만 단위에 해당하는 평을 쓰면 되는 거예요. 만 평. 3만이니까 만 평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9만 9천 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요? 3만 평이죠. 근데 9만 9천 제곱미터 안 하고요. 법 조문에는 10만 제곱미터로 나온다고요. 10만 제곱미터 나오면 그런 한 숫자 아래서 3만 평이란 뜻이에요. 3만 평. 약 3만 평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다 이런 거하고 관련되도록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튼 참고로 하시라고요. 예, 나중에 이런 걸 알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감을 잡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예, 만 제곱미터가 뭐예요? 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는 한 숫자 단위를 낮추어서 1000 단위로서 3000평이 되는 거죠. 만 제곱미터니까 약 3000평이 되는 거죠. 만 제곱미터니까 만의 한 단위 아래로 내려오면 1000 단위잖아요. 1000 단위 아래로 내려와서 약 3000평이 되는 거죠. 약. 됐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 제곱미터가. 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0m 곱하기 100m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큰 학교 있죠. 운동장 큰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100m 달리기 하면은 이게 어느 한쪽에 100m 달리기 해서 나오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100m 거리가 나오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해야 100m 나오고 이런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큰 운동장을 갖고 있는 그 운동장이 만 제곱미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정보는 말 1정도, 3,000평 1정도잖아요. 예, 뭐 왜 그렇게 씁니까?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죠. 자, 요거는 아까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종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특성. 자, 요거는 이제 토지 특성도 있고요. 건물 특성도 있는데,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 특성만 이제, 종류와 뜻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여기 파생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생현상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요. 이게 분량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란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라고요. 여기 이제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동성이 있고요. 부증성이 있고요. 영속성이 있고요. 개별성이 있고요. 인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뜻을 알아두시면 되는 정도예요. 근데 뜻이 어렵지 않죠. 부동성이 뭐예요?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증성과 영속성은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매립해서 농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농지 양이 늘었죠. 근데 대신 뭐는 줄어들었어요. 저수지 양은 줄어들었죠. 전체 양은 변함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의 부증성이에요. 전체 양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 부증성이고, 그럼 반대로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포락지 했죠.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터서 하천으로 변한 채 또는 뭐 물 밑으로 잠긴 터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논밭 면적은 줄어들 수 있죠. 논밭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하천 부지는 늘었죠. 전체 면적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속성이고요. 그 면적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증성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는. 절대로 늘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일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다른 한 부분은 줄었다는 얘기죠. 택지의 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농지나 임지의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 도로 건너편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토지의 지반은 다 연결되어 붙어 있죠. 인위적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은 인위적인, 인문적인 특성이에요. 병합 분할 가능성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병합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문적인 특성이고, 그다음에 용도 다양성도 인문적 특성이죠. 경우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든가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가변.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죠. 11월 3일 날 전매 제한 지역, 전매 금지 지역 지정했죠. 그 지정하면은 무슨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는 행정적 위치 바뀌는 거예요. 규제가 받지 않던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요. 불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요.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런 성질들 알고 요거 종류와 뜻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간 이렇게 이제 계속 수업을 할 텐데 부디 결석하지 마시고요. 꼬박꼬박 추석을 다 하시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금 한두 개 차이로 지금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